조국은 사실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운동권에서는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이 학교는 때려치고 인천의 키친아트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숟가락, 포크, 뭐 냄비 이런 거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몸으로 때우는 일 굉장히 잘합니다.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했다 거짓말해가지고 전국 수석을 2번, 뭐 공부의 신, 뭐 이런 그 별명을 저의 정실 연령은 29살. 양쪽 눈을 다 좀 예쁘게 해보자. 그 전보다 좀 나아졌나요? 저는 서울에 아파트도 없고요. 출발 격차를 줄이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 영원한 우리 소장 개혁파이고요. 저는 매우 진취적인 자유민주주의자. 주제는 코로나와 인공지능 시대에 그렇게 리더십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초점을 이렇게 맞춰가자 이런 얘기고 여러분들 처음 뵙기 때문에 저도 내 소개 겸 내 생각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분들 속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자리는 잡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쳐본다든지 아니면 들려올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선 저는 서울에서 특히 양천갑 요새 목동이죠. 거기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근데 그때 양천구 국회의원 시작할 때 제 나이가 만으로 36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나이 전, 그보다는 좀 젊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게 한 12년. 근데 저는 대표적인 당시 한나라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져 오는 야당의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행동파적인 소장 개혁파의 핵심 멤버였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저는 지금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완성하지 못한 우리 보수 야당의 개혁 이제 완성을 시켜서 저는 느낌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요새는 2014년부터 제가 제주도 지사를 지금 2번째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지금 야당 계열에서 도지사든 국회의원든 선거에서 당선된 첫 정치인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 그리고 2018년에는 재선 도지사가 됐는데 그때가 탄핵을 거치고 우리 국민의힘 쪽 야당이 분열도 돼 있고 전국이 그냥 민주당 바람으로 싹쓸이가 될 때여가지고 그때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다시 선거 끝나고서 우리 야당 통합 과정에서 입당을 해서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경북 빼고는 유일한 지자체 단체장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또 제주도 지사 이건 좀 멀게 느껴지죠. 옛날의 일이고 또 지금 제주도라는 게 좀 거리가 있는데 지난해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7월 8월에 예능에 나갔었어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한 2달쯤 하고 2달 조금 더 했나? 그만뒀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예능에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TV 예능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처음 뵙는 자리니까 우선 제 라이프 스토리를 간략하게 제 스스로 아무튼 정의를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64년생입니다. 나이로 치면은 지금 50대 중반이죠. 근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의 정실 연령은 29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력은 20년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그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 대학교도 인류대학 나오고 그 경력에 보니까
사법고시 봐가지고 검사도 했고, 또 제가 그 대학 입학시험 볼 때랑 사법시험 볼 때랑 그 전국 수석을 했어요. 2번. 그러니까 이거 뭐 약간 공신, 뭐 공부의 신, 뭐 이런 그 별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워낙 그 머리가 좋고 공부 머리가 좋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뭐랄까 엘리트주의로 어, 똘똘 무장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점들이 저도 모르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1964년생인데요. 제주도에서 17대를 살아온 제주도 토박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올해 87세신데요. 제주도 원래 제 어릴 때 살던 집에서 감귤 농사 조그맣게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지내가지고 했는데요. 그때는 저는 어, 가난을 어린 시절에는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까봐 제가 뭐 길게 얘기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릴 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우리 부모님은 빚쟁이 조그마한 장사하다가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걸 보면서 정말 가난을 벗어야 되겠다라고 어린 마음에도 몸서리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제주도 출신인데 제 아내는 제보다는 조금 가정 형편이 나은 것 같았는데 거기도 보증 잘못 썼다가 거기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저나 아내나 집안은 전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지금도 양쪽 집안 모두 뭐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그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나름대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를 둘러싼 가족과 친척 그리고 저의 주변 모두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서민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성장했고 그런 생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잘하게 돼가지고요. 대학 들어갈 때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9시 뉴스에 났어요. 그때는 그 전두환 대통령 시대였는데 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과외는 안 받고 과외 안 받던 건 사실이었는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는 건 약간 거짓말이어가지고 이제 많은 입시생들한테 제가 두고두고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비교 대상이 돼서 쟤는 그렇게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수석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 모양이냐. 그래서 그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혼내고 할 때 저를 이렇게 들먹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보니까 곳곳에 공적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집안을 일으키고 정말 그 제주도의 그 기대를 한 몸에 안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1982년도. 근데 당시에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고요. 많은 그때 우리 대학생들이 그랬듯이 저는 정말 학자가 되려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려는 꿈을 갖고 갔는데 그래서 도서관에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 들어가서 2달 지내보고 3달 지내보고 특히 5월이 되면서 그 광주 학살에 대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게 되면서 저는 내가 내 혼자로서 공부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독재를 깨고 민주화에 내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가지고 학생운동에 깊이 관여를 하게 돼서 그게 결국 나중에는 노동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석으로 들어온 학생이 학교는 때려치고 공장에 위장 취업까지 해서 지금 민주노총처럼 노동운동을 하러 갔으니까 그때는 뭐, 자살했다, 뭐, 정신이 뭐, 정신병자가 됐다, 온갖 그 루머들까지 돌고, 당시 저희 또래 그 세대들, 지금 50대 동세대들한테는 수석으로 들어와가지고 운동권에 가장 깊이 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나름대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국이니 뭐 이런 조국은 사실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운동권에서는 그런 위치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민주당 또는 정의당에 있는 많은 그 운동권 출신들도 우선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아무도 너는 기득권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대신 시비를 거는 게 있죠. 야, 그렇게까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 왜 국민의힘에 들어갔어? 네,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주로 얘기가 됩니다만은 저는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나 아니면 서민의 그 환경 속에서 자라서 서민과 가족으로나 모든 환경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또는 정의당 후보가 나와도 거기에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이게 물론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를 연결하고 우리 지금 야당이 우리 대다수 서민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역사의식에서 민주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언권이 있고 지분이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우리를 늘 어떤 귀족이다, 특권계층이다, 또는 민주화를 억압했던 어떤 친일파 군사 독재 후예다, 이렇게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는 그런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인천에 키친아트에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정말 그 숟가락 그리고 포크, 냄비 이런 거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몸으로 때우는 일 굉장히 잘합니다. 육체 노동도 잘하고요. 네, 당시에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갖고 저 생활 다 하고 저의 후배들 세미나하고 동아리 활동까지 다 챙겨야 됐던 그런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평생을 가난하게 그리고 우리 민중과 더불어서 살겠다라고 해서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활력과 전투력은 많이 다져진 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제 20대 청춘을 다 바쳤는데요. 20대 후반에 그때 87년 그 6.29로 해서 민주화도 되고 또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념적으로 크게 혼란에 빠지고 기존의 운동권 이념을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 생각에 있어서 큰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는 자유주의와 휴머니즘 이걸 가지고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위 사회주의 좌파 운동권과 결별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결별을 했고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도 조직적인 그 구속 관계에서 제가 벗어났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시대적인 고민을 하면서 왔고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나 야당권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튼 그 운동권을 정리를 하고 아무튼 이 생각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방황을 하다가 30살이 다 된 그 시점에 그때 당시에 사법시험을 준비를 해서 근데 이제 공부하는 재주는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할 때 또 수석을 하는 바람에 조금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급은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법연수원 들어가고 이제 검사가 됐습니다. 왜 검사가 됐냐면 판사는 내내 아무튼 서류만 보고 사람들을 법정에서만 보고 해서 나는 너무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현장에 직접 부닥치면서 어떤 이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것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 비리와 악당들을 잡아내면서 피해자들, 서민들 여기를 보호하는 그런 정의의 일꾼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의감으로 제 30대 초반 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는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저희가 맞서서 사회를 정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적으로 상당한 영웅처럼 돼 있습니다만은 저도 당시에 어떤 젊은 새끼 영웅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 생활을 조금 더 하고 싶었었는데 97년에 IMF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 집안도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그다음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이제
다 월급 그때 몇십 퍼센트씩 다 반납하고, 그리고 대량 해고로 인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들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내가 검사로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가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도 같이 피해를 보는구나. 연쇄 붕괴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막연히 내가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 그 다음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직접, 아무튼 정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검사의 사표를 내고 나와서 이제 당시에 한나라당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한나라당에 있었는데 양쪽에서 다 그 30대 젊은 피, 그리고 특히 민주화 운동 출신의 그 소위 386 세대들에 대한 영입 경쟁에 저는 치열한 영입 대상이었습니다. 같이 영입 경쟁 대상이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민주당으로 가서 지금 뭐 김민석이니 뭐 등등등등 그쪽에 이제 쭉 우상호니 이렇게 쭉 있고요. 그때 일부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택했는데 뭐 저나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왜 한나라당을 선택했냐 그 질문은 당시에도 받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받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가려면 산업화, 민주화 둘 다를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에 있어서의 양대 세력이 민주화는 좀 더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경제 능력, 현실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산업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보다 자기 소화를 해서 양쪽 날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선진 복지 국가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보수 쪽, 산업화 세력 쪽이 너무나 개혁적인 그 사람과 개혁적인 그 컨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20대 때는 운동권이었지만 30대로 가면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글로벌한 이런 면에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미래 세대를 담아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한나라당을 보다 개혁적이고 청년층의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지 20년이 됐죠. 근데 그 후에는 계속 개혁 소장파로서의 목소리와 그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천막 당사로 가면서 이제 그 당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데 이제 앞장을 섰었고요. 그때는 남원정, 뭐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해서 남경필은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저는 늘 너희들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그리고 당에서 나가라. 그리고 늘 스파이가 뒤에서 총질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젊은 개혁적인 목소리가 보수 정당에 있어야만 보다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위해서도 갈 수 있다. 산업화, 그러니까 경제성장, 민주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화, 양극화에 대항한 어떤 복지화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에서 대한민국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갔고 그런 개혁적인 목소리가 당에서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저는 집권하는데도 저희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수 야당은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목소리가 강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선택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집권을 하고 나니까 개혁적인 목소리는 이제는 용도 폐기되고 다 권력만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이명박, 박근혜 이 양 정권을 거치고 탄핵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2년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저는 국회의원 할 때 3선까지만 하겠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국회의원 스스로 그만두고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배낭여행 또 중국 가서 중국말도 배우고 그다음 사실은 저는
정치 안에 있을 때는 또 그 자체의 내부 논리에 자꾸 빠지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보다 낮은 곳에서 국민들의 시선으로 정치에 대한 정치 개혁에 대한 꿈을 다시 좀 채워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제가 고향이 제주도고 하니까 제주도 지사라도 가서 당선을 해야 되겠다. 나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차출이 돼서 제주도 지사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탄핵 때라든지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당의 그 당 지도부나 아니면 우리가 내세울 인물 또는 개혁적인 이런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그때 제주도 갈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당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압니다만은 뭐 지나간 일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은 아무튼 정리를 잘 하고 이제 제주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큰 전환의 고비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당을 정말 개혁적이고 중도적이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드는데 저는 앞으로 모든 저의 노력과 용기를 다 발휘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뵙는 청년의 힘 그리고 우리 여연 아카데미 멤버들과 저는 이 개개인으로는 처음 뵙습니다만은 안 만났어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심전심으로 앞으로 함께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세대에 앞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우리 소장 개혁파이고요. 제가 앞으로 펼쳐나갈 정치는 어찌 보면 진보와 보수를 틀을 허물고 우리는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어떤 시장 경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나가겠지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들이 철저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연예계,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런 거 저는 자기 편이니까 지금 뭐 저쪽이 내로남불하듯이 아니라 우리 보수 내에서도 어떤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그리고 시장 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거는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함과 개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명박 박근혜 때 그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과 우리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해야 될 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패배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미 국민한테서 평가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느냐 인정을 안 한다든지 그게 기회만 주어지면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든지 이게 겁나서 우리 국민들이 선뜻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희망을 끊으면서도 우리 당에 이게 믿음과 기대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편이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것을 편들고 그것을 싸고 돌지 않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공정함의 가치 그리고 공인으로서 정치 지도로서 공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 아파트도 없고요. 예, 우리 제 딸 둘인데 아직 둘 다 미취업 상태입니다. 예, 부모 찬스 써서 어디 기업에다가 취직시키지도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 어디 저한테 물려줄 금숟가락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실 집도 없이 지금 창고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과수원에 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자기 기득권을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위선적인 공공성을 얘기하는 게 지금 운동권의 가장 위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결국 운동권 정부거든요. 민주화를 내걸고 싸우는데 자기들은 민주주의 적용 안 합니다. 지금 검찰 보십시오. 저 윤석열 사태가
민주화 세력들이라고 자처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긋는 거고요. 자신들이 공정, 정의 다 내걸고는 자기네들은 전부 부모 찬스, 정권 찬스 이걸 쓰고서 뒤에서 다 사업, 이권, 아이들 뭐 스펙, 뭐 취직 이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 그리고 내 거는 챙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점에서도 과거에 야 너희들은 더 했지 않냐 이런 국민들의 손가락질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실제로 젊은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보다 3배 세대들이지만 거기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당당하게 우리 보수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헌법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손을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까 말한 위선과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거.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 그다음 양극화 이런 부분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다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성에서 동떨어진 자신들의 이념적이고 또 자기들의 어떤 표 계산을 위한 당장의 표만을 위해서 전체 어떤 시장 원리라든지 국민 전체라든지 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잘 된 건 자기 덕분이고 안 된 거는 남 탓, 언론 탓, 국민 탓, 야당 탓, 과거 탓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야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가지고는 국민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단절하고 우리가 다시 국가의 어떤 공공적인 가치에 대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도덕성 그리고 가치관과 함께 그 민주주의의 가치관이죠.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앞으로 공적인 이렇게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재용, 삼성 우리가 기업 친위 기업이지만 이재용이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정말 열심히 그리고 지킬 걸 법을 지킬 걸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도덕성과 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편을 서야 되지 대다수의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떠나서 우리가 힘센 자 또는 더 있는 어떤 부자 아니면 과거에 우리의 어떤 이 선배들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당내에서 좀 힘들더라도 어떤 이런 개혁적인 목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더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자 산업화, 민주화다 하면 우리가 그동안 약했던 게 복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물론 복지도 그냥 무책임한 그런 복지는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경제가 발전한 만큼의 복지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히 누릴 만한 권리가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고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야 되고요. 특히 문제가 이제 코로나니 아니면 인공지능이니 하면서 이 미래 사회가 너무나 빨리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대다수의 국민들과 특히 절대다수의 청년들이 지금 그동안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리고 지금 청년으로서 열심히 스펙을 준비한 것만으로는 그 노력만으로는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그 삶의 그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청년들의 능력과 기회를 더 키워주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야 그러면 정말 이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미 무슨 자격시험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뭔가 요새 뭐 증권, 로또를 뭔가 운이 좋거나 이거 외에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이거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격차와 장벽이 되고 우리 사회의 사회 통합에 국민 통합에 너무나 저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는 우리가 소득 지원도 해주고 복지 혜택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고용보험이 그 자영업자라든지 아예 취직도 못 해본 4대 보험 직장에 다녀 재직 기간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을 때 최소한의 것도 안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뭐 무슨 청년 수당 뭐 50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고용보험과 또 이걸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몇 번의 국가 찬스를 쓸 수 있는,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장되어 있는 일정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이 부분을 보장을 해줘 가지고 저는 국민들의 어떤 자기 역량, 그리고 자기 교육,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생활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안전망을 두텁게 깔아주는 이러한 복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정책으로 개발을 해서 또 우리 청년 세대들과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야당의 대선 공약, 그리고 서울시장을 뭐 제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를 하고 민주주의와 어떤 열린 사고, 그리고 어떤 꼰대를 탈출하고 청년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함께 앞으로 어떤 미래의 불안, 특히 일자리와 앞으로의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사회가 변화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 혼자 그냥 엄두가 안 나는데 혼자한테 떠맡겨지고 동떨어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와 우리 각각의 개인이 함께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복지와 어떤 이 기회를 각각의 개인의 기회와 안전망을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능하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 기업 활동이라든가 경제에서는 국가가 그냥 다 일일이 통제하고 그냥 그 돈을 거둬다가 이거를 나눠주는 역할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세계 속에서 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런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여기에서의 어떤 경영혁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차게 또 활력이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제 활력과 개인과 국가가 서로 연계한 복지와 안전망 시스템, 이 둘 다를 함께 추진하고, 이 바탕에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행동 속에서 지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진짜 선진국형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저는 개혁적인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혁파이기도 하고요. 굳이 따져서 얘기한다면 저는 매우 진취적인 자유민주주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좌우, 보수, 진보, 저는 진보에서도 운동권식으로, 그리고 또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내로남불에다가 뭐 남탓, 역사탓, 모든 것을 갈라치기 하면서 마녀사냥하고 자기들끼리만 영구집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타협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우리가 공통의 가치관을 향해서 방법이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을 달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적인 토론과 타협과 국민 통합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포용하는 그런 통 크고 어떤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칼라와 이런 방향의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새롭게 집권을 통해서 세워야 될 정부에 있어서도 저는 청년의 비중이 매우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도 저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국가의 비전과 정책 속에도 청년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청년을 위한다라는 대상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청년이 직접 참여해서 청년의 감성과 청년의 생활상의 어떤 이 체험들,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반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캐나다 그 트리도 총리는 30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의 클린턴, 오바마 전부 40대 초반에 대통령 했고요. 그리고 무슨 백악관 정책보좌관 이런 사람들 20대 후반, 30대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늙는 건 모르고 전부 그냥 어리대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보고도 아직 어리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저를 비롯한 86세대 이상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고 선진국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뭐 여러분 몇 년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청년은 모태 선진국이에요. 모태 선진국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 태어나서 앞으로 선진국에서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늙어갈 텐데 과연 이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복지를 누리고 그리고 선진국다운 국민들 간의 어떤 신뢰와 통합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선진 국민인 선진국의 감성, 청년의 감성 이게 대거 국가 전체로 들어와야 되고요. 특히 우리 야당 이게 약간 세대 단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청년층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정부는 그 정치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캠페인이나 정책에도 그게 많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꼰대식의 청년 정책에다가 너무나 이 어떻게 보면 그 패거리화된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청년들로부터는 이게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찾아와야 되는데 저는 청년으로 대거 비중이 와야 되고 코로나 이후 인공지능 이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모국어인 그러한 우리 세대의 내용이 과감하게 들어와야만 우리가 새로운 정치, 집권도 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분위기로 완전히 혁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요새 그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때는 그 개발도상국이고 미국과 어떤 유럽 이게 우리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게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언어였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뭐 저도 딸이 둘인데요. 영어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외국어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계를 다루는 언어예요. 그게 코딩이든지 앞으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나눠질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야 지금 와서 어떻게 코딩하고 인공지능 배워?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배워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후배, 우리의 자녀들,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인재 육성의 어떤 정책을 저는 글로벌을 향해서는 외국어와 어떤 글로벌한 가치관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더 이게 확산이 돼야 될 거고요.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사다가 쓰는 우리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이런 것들의 원천 기술을 더 개발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한 해에 30명씩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한 해에 뭐 50만 명, 60만 명. 저희 때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우리가 58년 개띠 그리고 그 72년생 뭐 이런 생 정도는 1년에 한 100만 명씩 태어나다가 지금 2020년생들은 30만 명도 채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이래서 교육혁명이 필요한 거고 청년들의 일자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인 빨리빨리 좀 전환시켜주고 앞으로도 이거를 그 기회들을 많이 열어놓고 통로들을 연결시켜줘야 대한민국 전체도 코로나 이후에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저희들이 경제적인 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정말 아주 두툼한 복지국가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여러 번의 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런 언어, 과학, 기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이 문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옛날처럼 야 기술 배워서 공장 다녀 그러면 집이라도 사 이거는 정말 나 때는 말이야 이거는 두 세대 앞의 얘기이고요. 다음 요 386 세대들은 그때는 뭐 공기업 뭐 웬만하면 저 중소기업 들어가도 중소기업이 그때 중소기업들이 지금
대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고도 성장하는 데 올라타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쭉 왔는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무빙 워크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거꾸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건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육혁명, 그리고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디지털 혁명,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 정부 체계, 정책의 혁명,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이 결국 정권을 잡고 정책을 펼치기 위한 어떤 선거 캠페인에서의 혁명, 그걸 할 수 있는 인물과 주자를 보다 혁명적이고 이런 흐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줄줄이 여러분들 속에서 정치 리더들도 나오고 아무튼 이런 캠페인을 할 그 핵심 멤버들도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구성이 되면 정부의 장관으로도 참여하고 아니면 교육혁명의 일선에서도 참여하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 전체로 사실 우리는 정치를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보는 그런 정치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는 단체전이에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고 그런 면에서 철저히 우리가 함께 생각을 모으고 사람 인간관계를 모으고 우리의 활동을 모아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적인 꿈을 꾸면서 정권 교체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합할 때 이게 저는 정치의 보람이고 정치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저는 큰 틀에서는 같은 그 핵심이 다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 저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화상으로 뵙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열심히 준비도 하고 또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꿈과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함을 그리고 분노를 담을 그런 청년 정치의 내용을 제가 열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인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오늘 뵀으니까 감히 부탁을 드릴게요. 제 여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생위원 송현준입니다. 지방의 이런 행정 포함 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연방제에 준하는 그런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든 권한과 그 돈이 그리고 인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수도권 자체는 국제적으로 뭐 아주 그 경쟁력이 큰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만 가서는 지방은 이제 소멸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는 사실은 지방에 그리고 쾌적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두뇌형 산업으로 바이오라든지 디지털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게 너무나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보면 전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타오기 경쟁밖에 안 됩니다. n분의 1로 나눠가는 이런 것은 또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너무나 그 중앙정부와 맞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이렇게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렇게 합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한 이상은 예를 들어서 대구 쪽에는 거의 구글 정도의 회사가 뭐 하나 들어오든지 만들든지 하고 호남 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화이자 정도의 뭐 무슨 바이오가 들어오든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미래 시대의 어떤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게 있어야 돈이 몰리고 인재가 몰리는 거거든요. 돈과 인재가 몰릴 수 있는 어떤 이 구심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면에서의 전략이 있어야지 이게 안 되면 그냥 행정 합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도지사들의 권한만 커지고 뭐 이런 어떤 껍데기만의 행정적인 걸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 자체는 맞는데 이 알맹이를 어떻게 그 성장판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세금 전에 이와 연결된 그 기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물려받은 그 비중이 너무 크면 지금 금숟가락, 금수저, 흙수저 하듯이 대다수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의 좌절감 때문에 저는 전체 경제 활력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한 3대 정도 가면 거의 다 전문 경영인으로 가고, 그 다음 그 집안들은 그냥 오너십을 갖고 이사 정도로 참여를 하지 이걸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이건 아니거든요. 난 그래서 상속 자체를 없앤다든지 상속세 자체를 너무 획기적으로 낮춰져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려받은 사람은 그냥 영원히 가게 하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금수저. 예? 그 다음 뭡니까? 그 아파트 물려받는 사람은 은수저? 그 다음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물려받고 교육이라도 다, 교육비 다 부담해주고, 결혼할 때 전세금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동수저. 개털들은 흙수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동안의 출발선 격차를 줄여줄 건가, 이런 점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하면서 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상속세를 그냥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돈을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되면 기업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상속세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가 가능하냐면 경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그걸 내는 것을 계속 유예를 시켜주고, 예? 경영 자체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처분했을 때는 그 처분에 따른 차익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속세에 해당하는 것을 아무튼 그 양도세로 해가지고 매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양쪽을 조화시키는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경영권 이거 물려줘봐야 중소기업 고생만 하니까 이거 아예 회사에서 다 빼돌려가지고 부동산 사가지고 부동산으로 물려줘 버린다든지 아예 상속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경영 승계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된 기업 이렇게 하면서 중소기업 세계적인 그 히든 챔피언 그 강소 기업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일수록 경영 승계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다음 대기업으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야, 이재용이 회장하고 이재용의 아들, 손자 여기도 계속 저런 식으로 소규모 지분을 가지고 다 지배하겠다. 저는 그건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경영 승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해법을 하되 이 상속세 자체를 그냥 없애가지고 말고 닳도록 해먹으라. 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네요. 제주 도정은 사실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좀 특수한 경우가 많은 것도 아는데, 그 지난 지선이나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 이 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방 조직이 사실 거의 상당히 괴멸한 것도 아는데, 그래서 뭐 행정시장 같은 곳에서 협치 도정 같은 걸 좀 하고 계신 것도 아는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은 없나요? 뭐 제가 알기로 뭐 민주당 출신 고희범 시장이나 뭐 안동호 시장 같은 분에서 협치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특히 그 대구 경북 쪽에 계신 분들은 국회의원 단체장 심지어는 저 구의원들까지 전부 이제 오히려 한 당이라서 분위기가 다를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는 국회의원이 4번 연속 전부 민주당이고요. 도지사도 무소속 또는 민주당 이렇게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우리 보수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도지사를 2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당도 많이 무너져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도의회가 지금 40명 정도가 도의원인데 그 중에 30명이 민주당이에요. 나머지는 무소속 또는 교육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은 그 40명 중에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표결은 할 것도 없고 상임위도 다 커버를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도정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또 지방자치는 우리 국회처럼 뭐 건건이 모두 뭐 어떤 이 정권 차원에서 부닥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지역 발전 또는 생활 정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당이 다르더라도 공통 부분도 많고 하니까 제가 우리 행정시장 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을 지명하기도 하고요. 매번 민주당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이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존중도 해주고 또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신사협정을 맺어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당 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속상하고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내가 독식하겠다 또는 내가 독주를 하겠다 이게 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집안 내에도 야당이 있는 게 낫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뭐 친구로 시작해서 12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무튼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랑 저희 딸들도 야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그 말을 미리 잘 들어놓으면 지나고 보면 그걸 함께 고려함으로써 훨씬 더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걸 줄였던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보면 통합 정치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그 협치 내지는 그 뭐랄까요 연정까지도 할 수 있는 유럽은 다 연정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수당하고 사회당하고 같이 손잡기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금처럼 편가르기와 어떤 이 분열 정치 그리고 어떤 이 적을 만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살생부 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진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주에서 실험하고 있는 협치 또는 적과의 동침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실제 나라를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정치외교학 공부하고 있는 김은설이라고 합니다. 저도 역시 그 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021년에 살아가는 20대의 입장에서 통합화와 민주화를 모두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면서 인권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비슷한 수준의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완전히 똑같은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맞춰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요즘에 또 핫한 이슈인 기본소득 관련된 분야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랑도 저 작년에 그 MBC 또 토론도 했었고요. 저도 우리 제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저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출발 격차를 줄이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특히 20대 때 한번 필요하고요. 저는 그때뿐만 아니라 40대, 60대 때 다 필요하지 않나. 평생 3, 4번 출발 격차 줄이기. 그리고 이게 어떤 국가 찬스를 쓸 수 있는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0대 때 하나는 대학 들어갈 때의 교육비 문제하고 우선 입시가 인생을 갈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다음 취업 전선으로 들어갔을 때 그다음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서 여기에 특히 청년층에 몰려있는 이 대학가 입학과 취업과 결혼 출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이 계속 사회 진출 못하고 계속 청년이 계속된다든지 출산과 결혼과 출산을 계속 미루다가 포기해 버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는 집중 투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에 투입하는 방식은 그 목적에 맞는 충분한 재원을 투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이미 집 하나 물려받을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월 50만 원의 지원을 준다는 게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대학 들어갈 돈도 안 되고 취업할 이것도 안 되고 아무튼 결혼할 최소한의 이 자금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 내지는 50만 원을 줘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n분의 1로 모두에게 뿌리기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효과는 작다. 즉 가성비가 작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대상과 효과 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맞추는 걸 하자. 이걸 굳이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면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름을 붙인다면 저희는 기본 역량,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량, 취업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런 역량 부분에 대해서 막상 그걸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거를 국가 찬스를 주는 거죠. 돈도 주고 융자도 주고 아니면 국가에서 뭐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지원을 줄 수 있으면 이런 걸 세팅을 해주고 그다음 뭐 육아에 대해서 육아 비용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런 삶의 고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데 부모 찬스 내지는 이미 자기가 이미 거기에 자기 힘으로 진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외인 이런 사람들에게 보다 두텁게 감음으로써 전체적인 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데 n분의 1 기본소득은 출발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출발 격차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사탕 하나씩을 나눠주고 끝내는 거거든요. 저는 출발 격차를 실제로 좁힐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요새 이런 개념을 뭘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세 되면은 평생 자율적인 시민으로 독립해라. 성인으로서 독립하고 앞으로 돈 벌어서 세금 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계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돈이 꽤 많고요. 싱가포르도 이런 식의 인생 계좌 개념으로 쏘아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 세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 당연히 이 복지와 인생에 대한 국가의 찬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처럼 n분의 1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 액수를 올려가지고 하려면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방식상으로 그런 건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반면에 우리는 계속 낙수 효과로 경제만 키우면 나중에 되는 거야.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에서 고도 성장할 때의 그 선성장 논리는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성장과 어떤 복지, 그리고 성장과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어떤 이 인생 기반, 이걸 함께 챙겨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우리 보수도 그런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잘 설계된 공수처라면 찬성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공수처는 반대합니다. 왜냐? 검찰을 잡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는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공수처장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도록 해서 그러므로 정치적인 편향에 문제가 없다. 예? 정권의 도구부, 정권의 주구가 될 염려가 없다. 이래놓고는 야당의 비토권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넣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검사나 수사관들도 시민단체 내지는 민변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정권이,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퇴임 후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검찰에 의해서 그게 비자금 숨겨놓은 거, 분양수 회사 숨겨놓은 거 그거 하다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온갖 무리를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게 원래 원론적으로 의미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걸 찬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원론적으로 과연 공수처가 맞느냐. 사실 제가 이 헌법 문제집을 써가지고 사법시험 수험생들한테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이거 헌법적으로 과연 공수처라는 게 맞는지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데 이건 권력기관끼리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의 원리, 이런 것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되어 있으면 그동안 검찰이 너무 정치 검찰화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무슨
숨겨진 카드를 가지고 딜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견제하자. 이런 거라면 국민적인 공감대에 의해서 야,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은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는 지금 실제로 결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권 수호처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나온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았든 못 받았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연령으로 34세냐 뭐 42세냐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우리가 청년이라고 저희가 굳이 구분을 하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세대라는 게 생활 환경도 다르고 역사 속에서의 사회적인 경험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6.25를 겪은 세대, 우리처럼 광주와 어떤 80년대 민주화를 겪은 세대, 그 다음 IMF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갖고 살았던 세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가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지금 청년들 내지는 지금 청소년까지 하면 여기 모태 선진국 국민들이에요. 청년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하지 말고 고졸 당연히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사회에 진출해서 독립을 해버리면 아니면 또 가정을 꾸려버리면 또 좁은 의미의 청년과는 조금 떨어진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결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40대 이상의 모든 면에서 이미 나는 청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저는 40대 이하의 이 부분들은 학력이나 성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넓게 망라를 하고 이 부분들을 다 소통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조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남북 정책, 이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니 그리고 부동산도 결국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이 공급은 묶어놓고 또 수요자들을 그냥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 이게 더 덧나는 거거든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잡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그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면서 뭐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만 가지고 자기들이 통제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다음 정부는 사실 불쌍한 거는 사실인데요. 다음 정부 했다고 한꺼번에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문제는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여력을 가지고 큰 틀의 물꼬를 바꿔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20년 집권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국가 부채를 더 내겠다는 거고 부동산 세금을 더 때리겠다는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술 더 뛰려고 하니까 야 이대로 정권을 연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이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일 경제가 다 스톱되고 하니까 사상 최대의 예산을 빚내게서 쓰겠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다 갚겠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는 대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은 일단 받지만 2년 뒤에 갚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경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위기에서의 받는 거와 그 이후에 책임과 정책 협조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채를 더 내면 무한히하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표만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클린하겠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는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남북 관계에서는 저는 과거식으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북한과의 협조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이런 그 냉전 대결식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적국과도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는 건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끼리 정도의 대화와 협력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거기다 같은 민족이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저쪽의 모든 북한이 가진 핵무기에 대해서는 저건 합리화할 만하다. 그리고 북한이 이쪽에 대해서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래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국제적인 어떤 평화 질서 이 부분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북한 편을 들고 한술 더 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고 있는데 현재 지방 분권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더 분권이 돼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공수처 얘기도 하는데 저게 미국하고 캐나다나 많은 연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일 국가지만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즈는 따로 독립되진 않았네. 예. 어쨌든 스코틀랜드 쪽에 따로 사법기관들이 따로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각 시도별로 법원에 따로 만들고 검찰도 따로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 잘 견제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어떤 기관처럼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방 사법기관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견제하는 방향이 어떤가? 지방 분권은 제주도는 그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권한의 그 어떤 법조항의 것들은 상당 부분 가져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행정 절차를 제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간소화 내지는 장관이 하는 걸 도지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대한민국 어디서도 안 되는 걸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이게 무비자, 그다음 영어 국제학교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있고 비교적 이제 그건 제주도의 관광이나 경제 또는 제주도 국제학교 이런 건 좀 성공적이었는데 가장 부족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이 경제에서 하려면 규제를 풀 수 있고 세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제해 줄 수 있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인재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세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안 주어져 있어요. 원래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분권 이게 제일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그 연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연방 자체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고 여기에서 연방은 연방의 행정, 입법, 사법이 그 위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 지방이 먼저 있고 연방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걸 갈라주는 이걸 분리시키는 쪽으로 하향식으로 오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특별자치냐?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자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은 빠져 있는 거죠. 대신 뭐가 있냐면 경찰이 제주도에는 자치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지금 한 120, 30명 정도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경찰이 있는데 문제는 이 경찰들은 강력범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주로 청소년, 그다음 분실물, 그다음 이 행정사범들 단속하는 거, 그나마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떤 이 국가의 원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드코어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법이라든지 공권력 기능 또는 조세나 어떤 재정에 대한 권한 이 부분은 말이 제주특별자치도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데 이게 안 주어진 상태에서 할 수는 없죠. 근데 아마 이게 그 대통령이 바뀌고 그 정권이 바뀌면 과연 지방자치를 어느 수준에서 할까? 물론 그건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과감한 지방 분권을 하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인재와 돈이 몰려들 수 있는 투자가 몰려들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어떤 경제적인 그 어떤 이 거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의 공권력 내지는 국가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도 과감하게 분권을 줄 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다 갈 필요 없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어떻게 보면 사륜구동으로 이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에 이렇게 좀 외모 이미지가 좀 변화되신 게 혹시 약간 이런 이미지 정치와 관련돼서 바꾸신 건지 이제 저는 겸사겸사예요.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시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한 건 아니고
어차피 눈이 한쪽에 이게 눈꺼풀이 좀 처지고 부어가지고 이제 그 의사한테 가니까 뭐 그거를 어차피 어차피 그 치료를 해야 되니까 양쪽 눈을 다 좀 예쁘게 해보자. 그래서 좋습니다. 어차피 외모도 경쟁력인데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 네, 그 전보다 좀 나아졌나요?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네요. 저는 물론 우리 사회에 외모 지상주의 거기에 너무 지나친 거는 저는 동의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위로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 그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고 뭐 그것 자체는 저는 자연스러운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필요한 게 공학과 인문학 둘 다를 대부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점수를 따기 위한 게 아니라 인문학은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의 인생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목적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가 등등, 그리고 어떻게 보다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세상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게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인문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평생 생생하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공학도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아니 이게 더 발달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든 인공지능이든 누구나 다 전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맥락은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돼야만 앞으로 경영을 하더라도 어떤 이 기술과 인간 감성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게 되고, 정치를 하더라도 이걸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는 서로 어떤 칸막이로 벽을 쌓아서 서로 완전히 그냥 멀뚱멀뚱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활발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융합적인 그런 파워를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학적인 소양과 인문학적과 이과생들은 뭐 이과생, 문과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송합니다. 아니면 뭐 공대생이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역 허물기가 개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차원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희는 그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한테는 무료로 코딩 교육을 시작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그 강사들을 양성해가지고 그 코딩 이제 블록 같은 거 가지고 조금 간단한 로봇 조립하고 그다음 버스에다가 이런 기자재들을 싣고 찾아가는 코딩 교육하면서 인터넷 가서 제주로 온 코딩이라고 쳐보면 자기 주도 학습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어릴 때 이게 한 게 사실은 뭐 소꿉놀이 수준이지 무슨 제대로 본격적인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더 큰 내일 센터라고 해서 청년들 한 기마다 100명씩 해서 2년 동안 취창업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시키는데요. 월 150만 원씩 저희는 훈련 수당을 줍니다. 알바하거나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취창업에 직접 접목될 수 있는 그런 활동만 하고, 여기는 그룹별로 팀별로 프로젝트 학습, 인턴 학습, 멘토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과 결부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도 높게 하고 또 이런 기업들과 연결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어린이로부터 대학 수준 또는 이미 제도 교육의 그 기회를 놓친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제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에서도 어떤 평생 교육,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대학과 협력을 하면서 각 교육 단계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이런 그 코딩 교육과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그 교육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카드라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4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통장으로 전부 쏘아주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 강의, 인강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수강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징용, 위안부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당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 예. 대해서 뭐 일본 편을 드는 거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 그런 점에서 뭐 위안부 판결 또는 뭐 그 미쓰비시 뭐에 대한 뭐 징용 판결 뭐 이 부분들에서 저는 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대신 문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배상권 문제가 국제적으로는 다 끝난 건데 왜 자꾸 국내적인 논리를 가지고 국제적인 데 와서 이게 통용되지도 않는 걸 갖고 자꾸 하냐 국제재판소 가자 뭐 이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법적인 형식 논리로는 일본의 일리가 있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 국민 감정이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면 이걸 양쪽에 있어서의 한쪽은 윤미향, 저쪽은 일본의 극우 이게 서로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우리의 한일 관계의 개선과 미래 세대에서의 어떤 협력 이 부분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양국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한일 정부가 그 뭐 협력 기금 만들어 가지고 했다가 이게 또 덧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뭐 문희상 의장이라든지 뭐 저도 뭐 그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있고 징용공에 대해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양국의 경제 규모에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양쪽 명분을 채워줄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이 곧바로 딱지 붙이는 게 되면 일본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법원이 이거를 어떤 한국의 사법권을 가지고 일본 기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한국 정치, 일본 정치 이게 해서 결국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온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도 인정해주고 피해 보상도 가게 하면서 일본의 어떤 일본의 그 어떤 이 국가로서의 어떤 이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들의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또 그걸 너무 정면으로 이거를 파괴하지는 않는 이렇게 해서 중간 지대에서 이거를 흡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굳이 따지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광재 의원 정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저희가 같이 토론회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이런 걸 서로 통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취업 이전에 대학 들어갈 때 어떤 이 사회 특별 전형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특목고니 뭐 무슨 자사고니 이렇게 쫙 고등학교가 사실상의 서열이 있을 경우에 지방의 고등학교 내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오히려 상위권을 유지하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어떤 이 조정 장치로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민주화 운동권을 했다라는 아빠 찬스를 쓰는 것으로 가는 이런 악용하는 게 좀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대 50%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뽑을 때 그 지역의 50%를 뽑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남, 광주, 나주 이런 때는 한전, 뭐 제주도에는 뭐 공공기관이 별로 안 왔습니다만은 아마 오죽했으면 그렇겠냐라는 게서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원래는 이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뭐 스카이니 뭐니 자꾸 따진다 그래가지고 블라인드 채용을 했잖아요. 그죠? 이력서에 학교란을 보지 못하고 면접까지 다 봐서 그다음 서류는 취업한 다음에 최종 합격한 다음에나 보게끔. 근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다 인서울 학력 수준이 높았던 친구들이 가면서 지역에서가 밀리니까 이 부분을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어떤 이 개개인의 결과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게 너무 또 수도권으로 쏠려 있으니까 지역에다가 좀 주자.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주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0%는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로스쿨, 뭐 의학, 전문대학 또는 약학 전문대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요전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제주 더 큰 네일센터 할 때 제주 출신, 그건 제주도 돈으로 하니까 사실은 100% 제주도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폐쇄적이어서 발전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는 25%를 전국에서 전국 어디에 있든지 제주 네일센터로 와서 2년 동안 150만 원 받으면 살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얼핏 느끼면은 한 30%를 넘어가면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은 좀 드네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술적인 그 협력 체계, 국제적인 협력 체계에서 일단 저는 한미 동맹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동맹이기도 하지만 현재 어차피 기술과 플랫폼 전쟁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붙고 싶다고 해서 붙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기술 체계와 교육 체계와 지식 체계 자체가 미국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기술 부분에서 우리의 국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가야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술의 발전을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을 통제하고 전 국민의 데이터를 국가나 어떤 특정 공산당이라는 정치 조직이 통제하는 통제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기술과 데이터를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회의 다양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자유주의의 가치관이냐 통제주의의 공산당 가치관이냐, 이게 우리가 공산당 가치관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기술 경쟁에서의 협력 체계, 그러니까 기술 생태계라는 면하고 자유주의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과 사회의 어떤 운영 방식,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과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한미 동맹은 저는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에서 미국에 복종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큰 틀에서의 가치와 전체의 질서에서 큰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 거고, 이번에 뭐 국방비 트럼프가 더 내라 그러고 트럼프가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저렇게 또라이 같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어떤 국제 협력의 리더로서가 아니라 정말 쪼잔한 어떤 그 자기들의 이기적인 이해관계만 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자주성 있게 움직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독일이나 영국 같은 어떤 우리와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들과의 어떤 공동 전선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억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일부러 적대적인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선에서는 잘 가야 될 협력적인 관계인데 앞으로 부닥치는 일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 박근혜 때라든가 문재인 때 문제가 뭐냐면 때리면 때리는 쪽으로 뭔가 리액션을 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골병듭니다. 잔매. 작은 걸 가지고 일시적인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한국은 한국의 가치와 한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한국의 가치를 존중하면 우리가 일부 이익을 양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 한국의 가치를 부정하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일부 우리가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감수를 하겠다. 왜냐하면 가치가 먼저이지 이익이 먼저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수출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주의의 가치를, 우리 국민의 인권을 희생할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근본 가치라는 것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그렇게 가야 그때마다 외부 세력들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매를 덜 맞게 된다. 크게 봐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미 중국은 한국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나 이런 게 이미 필요한 단계는 아니에요. 삼성이나 이런 거 빼고는. 그렇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한국이 갖고 있는 실력만큼, 그리고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뭔가를 갖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건너뛰어도 되는 이런 데에서
어떤 우리가 감상주의적인 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니면 북한 편을 들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낭만적이고 그렇게 되다가는 정말 어느 매에 우리가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이 뭡니까? 그 실종 상태의 외교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기술 면에서 경제력 면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이런 앞으로 외교 안보 사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왔을 때 정확한 우리 하나의 그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걸 가져야 어떤 앞으로 더 커지는 중국한테 덜 무시를 당하고 미중 간이 충돌할 때도 양쪽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그 입지, 전략적인 포지션을 지키면서도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우리의 자율성도 좀 키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이 투철하면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강경화 내지는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외교 이쪽은 어떤 그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리고 우리끼리라는 민족주의적이고 국제의 인권과 국제 보편적인 국제 질서에서의 이런 관계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이고 번지수가 미상인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의 위상이 너무나 추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덮이긴 했지만요.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이런 철저한 가치 그리고 이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의 입장들을 보이면서 우리의 결국은 무시당하지 않는 실력을 키우는 이걸 갖춘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략은요. EU라든지 특히 유럽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 관계를 끊으면 그게 상응하는 경제적인 그 대안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1번 타자로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1벌 100개에 거기에 안 걸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문제들은 독일이 먼저, 영국이 먼저 미국의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우리가 얹어서 가면 많은 이게 그 척과 딸을 맞는 이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거는 외교 전략의 문제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적인 기준과 이게 되고 앞으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인터넷 기술을 한다든지 미국의 아니 중국의 어떤 5G 이거를 끊고 화웨이를 끊기 위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LG U+ 정도만 그 화웨이 통신 기기를 쓰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중국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는 1번 타자로 이건 저 제재를 받는 여기에서는 좀 빠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삼성처럼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로 하고 일본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것만큼 우리의 어떤 그 독자적인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버텨도 되는 이런 영역이 커질 거고요. 그 외의 영역은 아까와 같이 동맹과 파트너들과 그다음 설사 대결 구도로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안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싸울 때도 이거는 이 사안에만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견해만 다른 것이지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신뢰 또는 앞으로의 또 다른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국지화시키고 일시적으로 시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랄까 완충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외교와 어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지혜, 전략 이게 지금보다 훨씬 더 동원이 돼야만 앞으로 생존하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라는 게 제가 2000년에 정치를 입문했을 때니까 그때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면 금권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몇십억 단위의 돈들을 썼다 그러고요. 저희 같이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몇억 단위는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당시에는 법도 허술하기도 하고 또 후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이게 느슨해가지고 조달 뭐 합법이든 또 불법까지 포함해서 조달하려면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조건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처음 선거할 때 그런 것들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유시민위원하고 저랑 작당을 해가지고 돈 들어가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합동연설회니 정당연설회니 이런 거 다 없애가지고 사실은 후원금으로 받는 돈 정도면은 치를 수 있게 그리고 그때 뭐 무슨 화환 같은 것도 축의금도 못하게 다 만들어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돈 안 드는 정치를 하자. 그래야 금권 정치가 아니라 돈이 없는 청년들도 정치에 진출할 수 있다. 서민들도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문턱을 많이 납해가지고 사실은 그 뒤로 덕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선거할 때는 정치 자금 조달 가지고는 크게 고민은 안 했어요. 특히 현역 의원들이 조달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좀 충분했고요. 근데 문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 후원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을 쓰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걸 쓰든지 아니면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 뭐 지인들한테 돈을 끌어놓고는 차용증이라도 써놓는 형식적인 합법을 가장한 뭐 이런 걸 이 담벼락을 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신인들이나 재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저는 좀 더 이 청년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펀드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들이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당이나 네트워크에서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과 진짜 정치적인 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밀어주는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유럽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과 신인들의 정치 진출 이 부분은 유럽에서 배울 바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다다다다다 얘기를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얘기들도 많았는데 특히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민들이 아주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좀 종합적이고 많은 이 사고의 힘이 뒷받침돼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든든하고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직 펼치지 못한 꿈 그리고 우리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답답한 현실에 대한 이 분노와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끓고 있는 걸 보면서 같이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오늘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요. 제가 괜히 좀 설명이나 말이 역시 정치인 아니라 그럴까봐 좀 장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더 자주 이야기를 주고받는 기회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